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미학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주제는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정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이 작품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이 작품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1910년도에 아이네 킨트 하이체얼 이너룽 데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제목의 작은 책을 출간하는데요. 이 작품은 정신분석학적인 예술가의 어린 시절을 분석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의 미소. 뭔가 아주 유혹적이지 않으면서 중후한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초연한 듯한 그런 미소. 물론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이 얼마나 미술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분석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세에 마녀사냥이 있었죠. 엄청난 마녀사냥. 사실은 20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여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서구에서, 그죠? 어쨌든 여성들의 욕망과 그 다음에 그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본능은, 그죠? 끊임없이 억압되어 왔습니다. 그죠? 이 그림이 나온 이후에도 반응들은 역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웃는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서구 사회에서 특히 그리스 문명이 로마와 합쳐지면서, 그죠? 기사에 대한, 이게 이제 군인인데, 용감한 군인, 로마를 지키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결합되어서 엄숙함이 하나의 미덕으로 서구 사회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웃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어. 웃음이라는 거. 다빈치가 만약에 중세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중세 말로 보기도 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이죠, 그죠? 1452년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151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와 그 다음에 라파엘로, 이 세 사람이 이탈리아의 어떤 그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로, 위대한 예술가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것이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피 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게, 사실은 모나리자의 미소가 그렇게 천박한 웃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거든. 사실은 칼 융의 아니마 아니무스의 개념과 같이 남성 속에 있는 여성, 여성 속에 있는 남성과 같이 마치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미소야. 뭔가가 거세된 듯한, 뭔가가 욕망이 거세된 듯한 그러한 중성적인 느낌을 주는 미소라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각자의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 중세 때만 해도
그죠? 중세까지. 이러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어떤 그러한, 이런 엄숙함이, 그 다음에 중세 교회로 옮겨지잖아. 그죠? 여성이 웃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르네상스가, 운동이 발달했던 이탈리아의 몇몇 피렌체라든지 몇몇 도시들하고 유럽 전체가 아니에요. 상당히 엄숙하고 가부장적이고, 그죠? 그 분위기가, 독일만 해도 얼마나 엄숙해,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드,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성애적 본능을 탁월하게 묘사했던, 프랑스 혁명기, 18세기와 19세기를 살아냈던, 위대한 문학가, 이 사드가 나오기까지. 그런데 이 사드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죠? 초현실주의와 그 다음에 실존주의, 이런 대가들에 의하여 재해석되면서 사드가 자기의 명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억눌러야 되는, 그죠? 심지어 마녀 사냥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제목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봤어요. 얘도 또 어떤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아냈던 건데, 여러분 한번 봐봐. 중세 때에 마녀 사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목이 없으니까 색정증이라는 거를 집어넣어 갖고 화형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되는 시대였어. 오늘날도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알아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인간이 꿈을 꿀 때에도 그 사람의 영혼의 어떤 자유로움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자아가 와의 관계 안에서 그 검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꿈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물론 정신분석은 그것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꿈을 해석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꿈이라고 해서 무의식적 본능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꿈을 꿀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면은 상징계 안에서, 그죠? 그 언어에 의하여 아버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법이 지배하는 언어의 어떤 상징의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열에 의하여 사회적 검열, 초자아의 검열이 강한 사람은, 그죠? 꿈을 꿔도 그냥 자연 상태의 어떤 무의식적 본능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절제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가 그 검열에 의하여 억압된 상태로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관계 안에서, 그죠? 우리가 자연 상태의 그러한 본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세 이후에 서양에서도 상당히 20세기나 되어서야 이야기가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드가 나왔을 때에 프랑스 혁명기에도 사드의 작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그죠? 본성에 대한 그런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게 사드 이후에 락강은 어떻게 나가? 오늘날 윤리는 이 사드의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칸트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기의 욕망을 남성적인 기사도에
용맹성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자만이 아름다움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 어떤 화가가 그죠? 여성을 그릴 때에도 저렇게 웃는 모습을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프로이트 해석이 아니에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예도가 하는 이야기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미소는 끊임없이 여성이 웃으면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호, 여성들 자신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죠? 억압된 상태에, 검열된 상태에 자기의 욕망이 통제된다라는 거를 여성들 스스로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자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거야.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연 상태의 욕망을 이 남자들은 표출할 수 있어도 그 남성의 어떤 욕망의 구조에 맞추는 그런 엄숙함에 맞추어지는,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여성이. 대놓고. 웃어도 뭔가 이렇게 고결하게, 그죠? 웃음이, 미소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예술가니까 표현이 가능할까? 르네상스 시대에는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거였지만 가히 혁명적인 거였다고, 여러분. 오늘날은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이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여러분. 여성이 웃으면 천박하다라고 생각. 서양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나긴 로마와 그리스, 그레코 로만 사회의 문명이 그리스도교와 결합되면서, 그죠? 엄숙함과 성스러움에 대한 감정, 여기로부터 여성들의 욕망은 길들여져 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성들의 미소는 언제나 이러한 사회적 대타자의 어떤 기호 바깥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푸코의 권력 구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프로이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아인의 킨트 하이젤 이노룽 데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작품에서 다빈치, 여러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 예술가이기만 한 게 천재였어요. 그는 해부학자였어. 여러분 막 그 몸 막 이래 해갖고 그는 글을 거꾸로 이렇게 쓰기, 왼손잡이여서 거꾸로 써서 그림들의 형태도 거울에 비추어야만이 똑바로 보이는 그러한 거울 문자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런 그림들에 남겨진 걸 보면은 생체 실험에도 탁월한 의학자였고, 건축, 그 다음에 자연과학자였어요, 여러분. 천재였어. 음악에도 탁월한 어떤 거를 보여줬어. 음악적 재능도 연에서 뛰어난, 그죠? 예술가였단 말이야. 그의 과학 노트에 이런 내용이 나와. 프로이트는 여기에 천착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 노트에 적어 놓은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어떤 아주 유아기죠, 그죠? 그러니까 1살에서 5살 사이겠지. 유아기에 그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꽁지를, 그죠? 그 꽁지를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거기에 입 맞추고 뭐 그렇게 갔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이걸 갖고 이제 프로이트는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분석학이 왜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요? 왜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1 논문에서 좋음과 나쁨을 분석할 때
그리스어, 라틴어, 그 다음에 서구 언어의 토대로 들어가서 언어를 분석하는지 알아? 언어는요, 인간의 무의식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인간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서도 프로이트는 코다라고 하는, 이거는 새의 꼬랑지란 뜻도 되지만 성기란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분석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인 거예요. 그게 한국인은 한국인의 언어를 갖고 분석을 하겠죠, 당연히. 그의 모국어는 그의 무의식과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떤, 농부의 딸과 결혼을 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4, 5살까지는 엄마와 함께 살아. 아빠는 없었어. 이해가 돼요? 그리고 5살쯤에 이제 할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야. 엄마와 떨어지게 살게 된 거야. 그래, 할아버지 집, 에서, 물론 거기서 아버지도 만나고 그랬겠지. 거기서 할머니랑 살다가 나중에 이제 공방으로, 예술가로, 교육을 받으러 떠나는, 그 지점까지. 그는 어쨌든 사생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꿈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아버지를 거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수리는 엄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의 신화로 내려가요. 이게 이제 중세 때의 교부들에 의하여 예수의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하여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태어났다라는 걸 증명할 때에 이 신화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독수리는 수컷이 없어. 암컷이야. 그게 독수리,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 신화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 문화에 의하여 이게 그리스도교의 교부신학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신화에 보면은 독수리의 모양을 한 무트신이라고 있었어요. 이 신은 암컷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새끼를 놓을 수 있는가 하면 바람과 과의 관계 안에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정신분석학은 어렸을 때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와 같이 남성의 고추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환상은 그가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아주 깊은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꽁지의 코다라는 독수리, 새의 꽁지를 나타내는 그 이탈리아 라틴어 계열의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성기를 나타내는 단어로 나타났고, 그 새와 다빈치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그가 이 어머니와의 그 사랑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른 여인과의 어떤, 애정 관계를 거부했다라는 거야.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는 동성애자가 됐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동성애의 어떤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 물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있어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어.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육방송인데, 못해, 어쨌든. 그런데, 그가 일평생 동안,
그의 제자 2명이 있어. 근데 그게 소년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어. 이게 제자였어. 그죠? 일평생을 데리고 가. 그러니까 다빈치가 어쨌든 이 미소년들을 사랑했다. 오케이. 그러나 실제 관계가 있었다. 프로이트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거는 아니다. 요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와의 그 어린 시절의 사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성령은 상징적으로 뭐야?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듯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잖아. 그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그런데 그 생명의 영은 뭐야? 바람이야, 여러분. 신의 영이 바람과 같이 임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의 작품에 특히 성 안나와 아기 예수와 성모 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 안나는 누구야? 예수의 할머니인 거야. 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 그림이 있어. 그걸 갖고 이제 정신 분석을 하는 거야. 이때에 독특하게도 마리아와 예수의 할머니인 이 수잔나 안나와의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건 실제로 다빈치에게서 엄마는 2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빈치의 할아버지의 아내였던 할머니는 실제로 자기 어머니와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든지, 어찌되었건 다빈치에게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강력한 역할을 했어. 그런데 그 그림에서 마리아가 쓰고 있는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 그죠? 고대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두르는 펄럭거리는 이런 망토도 아니고 이런 게 있어. 그 그림에 보면 그게 이제 독수리 모양을 해가 그 꼬랑지가 아기 예수의 입술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 실제로.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그렸는데 마치 미소년을 같이 그렸어. 그래서 예수의 어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무슨 동성애에 나타나는 미소년, 여성적이지도 않고 남성적이지도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뭐야,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 이래갖고 그 제목을 바쿠스로 바꿨어, 여러분. 이 바쿠스 축제 알죠? 디오니소스 축제에.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러한 웃지 못할 문화에 대한 앞서간 예술가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이트 해석은 뭐예요? 그 어머니에 대한 독수리와의 그 상징적 관계 안에서 풀어내는 그의 작품에 또 옮겨져 있는 그런 그림의 다양한 모습들. 그죠? 그 다음에 모나리자도 결국은 그것이 기부인, 공작 부인을 그린 거지만은 그 모나리자에 대한 그림도 어머니에 대한, 그죠? 영원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러한, 프로이트는 뭐야? 모든 정신분석학은 모든 에너지는 뭐야? 성적 에너지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게 카덱시스야. 그 에너지는 심지어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도 해. 그걸 수력학이라 그래, 여러분. 예도가 지금 프로이트의 시리즈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리 했어야 되는데 락강을 막 하다가 보니까 프로이트를 차근차근 전집을 한번 또 풀어보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필요해야 할 것 같아. 칼 융과 더불어서 하든지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프로이트한테서는 뭐야? 그 에너지는 성적 에너지.
이러한 에너지를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그죠? 그 관계성 안에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게서는 남성에 대한 동성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나리자,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세례 요한, 바쿠스라는 이름을 가진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또 최후의 만찬도 유명하지만 어찌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죠? 그의 다양한 작품들이 이러한 중성적 특징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그죠? 그 억압이, 프로이트는 뭐예요? 이러한 억압은 페얼드랭웅이라 그래, 그죠? 독일어. 문화를 상승시키는 걸로 봤어. 그게 프로이트의 후기 작품의 문화 속의 불쾌라고 하는, 그죠? 그 작품에서도 문명 속의 불만 이렇게 번역되는데, 어찌되었건 그 작품에서도 인류의 문명은 뭐예요? 이러한 성적 에너지의 본능을, 이런 본능적인 것들을 억압해 가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등하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러한 에너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래. 이게 프로이트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봐봐. 거기에도 모나리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쿠스라는 제목을 가진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림에서도 그의 모든 그림 속에 이러한 어머니와의 상징적 관계가, 그죠? 그가 어린 시절, 그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어머니와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그의 작품 속에 옮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과 그 유명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을 쓰고 1910 농담과 그 다음에 그것의 무의식과의 관계를 쓴 이후에, 그죠? 나타난 예술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고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독은 결국은 이러한 에너지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어떤 전환의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는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카덱시스를, 그죠? 이 다빈치 역시도 자기의 다양한 작품의 발명의 또 왕이잖아, 그죠? 그게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죠, 그죠? 그게 다빈치가 미켈란젤로와의 성격상 가장 큰 차이는 뭐였는가 하면, 뭐 조금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또 막 관심을 가지는 거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뭐 하나 완성하려 그러면 또 다른데 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는 회화에만 유능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학, 천문학, 그 다음에 인체, 실험, 또 음악,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생활 필수품에 대한 발명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장난이 아니었어. 이런 능력들이 전부 다가 그의 카덱시스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집념이 또한 그의 작품 속에서도 옮겨져 나타났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적 본능은 무엇과 관계가 되는지. 그게 사실은 신화 속으로 가면요, 여성과 남성의 어떤 이런 거는 사실 칼 융이 말하는 아니마 아니무스의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이래갖고 차이, 이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 개념이 나타내듯이, 남성은 남성 안에 있는 자기의 여성성, 그 다음에 여성은 여성 안에 있는 자기의 남성성,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친구 관계를 맺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남성적인 그 특징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남자가 이성적이다. 얼마나 웃겨. 남자는 용감하고, 여성은 뭔가 이렇게 얌전하고, 이런 거. 이 사회가 더 씌워놓은, 그죠? 이런 모든 통념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이후에 다 박살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 그죠? 어떻게 보면, 사드의 해방도 프로이트가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그러한 가족 관계 안에서의 정신 분석을 수행했지만은, 그 사드의 다양한 성애적 담론도 정신 분석이, 그죠? 이러한 담론을 해방시키는 데에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한 건 사실이야, 여러분. 락강이 나오면서 더 자유로워졌지만, 어찌되었까? 알베르 까미도 얼마나 길게 사드에 대한 분석을 감행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봐. 어떤 특정한 미덕, 인류 역사가 이루어왔던, 인간이 신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숙녀가 되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사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담론이 형성될 때는, 미셸 푸코도 그래서 담론을 먼저 분석하는 거야. 담론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담론을 해체하고 그것의 권력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담론을 우리는 분석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어떤 미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미덕이 왜 가치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담론을 통하여 에피스테메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거는 뭔가가 다가 아니야. 이 말을 하려 그러면 그 담론의 구조가 그 시대의 모든 멘탈리티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권력과 어떤 언어의 관계, 그죠? 권력과 지식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그 미덕이 왜 지배했는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시대가 되면은 또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해도 여성이 웃으면 미덕적인 게 아니라 뭐야? 천박한 거고, 저거는 뭔가가 그 시대의 담론의 상징계 안에서 통용될 수 없는 그러한 바깥의 기호였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 얘도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지나면서 남성 우월적인, 그리고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욕망. 여성의 욕망은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스탕달이 적과 흑에서 이 여성의 욕망을 해방시켜 버리잖아, 종교로부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로 나타나면서 중요한 인간 해방의 구실을 했지만은, 그러나 현실 사회 속에서는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럽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앞서갔던 건 사실이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도 있었고요.
독일은 뭔가가 뭐 이런 게 있어. 하여튼 이 뭔가가 이 무게가 있고 막 장엄하고 중후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남성 지배적인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모나리자가 웃는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저 그림 참 멋지다. 세계적인 작가가 그린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소가 왜 문화적 담론의 다양한 에피스테메를 뛰어넘어 오늘날 또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석적인, 정신 분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죠? 인간 본성에 대한, 자유와, 그죠? 그 다음에, 여성은 웃으면 안 된다라는 그 시대의 접촉점에서 새로운 르네상스가, 꽃피던 그 시대에 위대한 예술가로부터 태어난, 그 미소. 그 현실의 미소는 뭐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우연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지만은 그 작품이 나왔을 때는 세례 요한을 바쿠스로 바꿔야 될 정도로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중후한 미소든 어떻든 간에 여성이 웃는다는 거는 유혹적이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그리고 가족의 질서와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제도의, 그죠? 상징계의 질서를 해체하는 듯한, 그래서 언제나 그 질서 바깥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그런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생각 못 하는지 몰라. 이건 프로이트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탕달이 뭐야? 종교로부터 해방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기까지는 거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검열과 얼마나 많은, 그죠? 그러한 억압이, 그죠? 작동하고 있었느냐 말이야. 그것이 예술을 통하여 표현되었어도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 이 모나리자의 미소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문화적 질서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야, 여러분. 다빈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죠? 그의 작품 속에 이런 방식으로 드러났건 어떻든 간에 그 시대의 문화적 담론, 아무리 르네상스가 꽃피는 그러한 도시에서의 그의 작품 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레코 로만과 중세의 그 장엄함과 성스러움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그의 작품은 혁명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었다라. 그죠? 미소 하나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오늘날의 담론도 이러한 빈 공간으로 특정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의하여, 그죠? 이런 다양한 기호들을 바깥으로 배치시킨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소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특히 어떤 어린 시절의 억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억압은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 여러분, 이런 거는 없어요. 너는 귀하게 자라야 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르쳐 주는 건 정말 이상한 게 많아. 너는 귀한 자식이야. 여러분, 이런 인간이 좋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억압된 기저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인간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 가족 관계 안에서 이미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정신분석학적으로. 모든 억압의 기제는 다 갖고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는 이러한 분석적 억압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뿐만 아니라 그가 성숙해서도 살아가는 현실성은 다룰 수가 있어, 그죠? 이런 것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억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자기가 하는 어떤 특정한 일, 예술성으로 승화시키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아주 중요한 가치의 담론으로 승화시키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두운 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발전시키고, 그죠? 우리를 보다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린 시절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역시도, 그죠?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아주 멋진 성화의, 그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도의 바람이에요. 예도 강좌 마칩니다. 재미있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도의 고정 강좌, 여러분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시죠? 그런 분들 가운데에 특히 이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그죠? 후원해 주실 분들은 꼭 예도 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스